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앤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강 작가 수상 소식은 뭐 진작 우리에게 알려져서 우리나라의 그 서점가에 또 열풍을 몰아왔었죠. 자, 시상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한강 작가는 11분의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4번째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가나다도 아니고요. ABC도 아닙니다. 노벨에 유언했다는 순서라고요. 그렇죠.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에 이어서 4번째로 이제 문학상 수상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그 호명되는 순간엔 또 이게 한국어로 호명이 되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데 이번에 그 엘렌 마손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18명의 이 스웨덴 할리먼의 종신원이 있는데 종신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이 호명하고 나서 수상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 수상자를 소개를 했는데 무려 6분, 7분에 걸쳐서 뭐 이제 저희는 5분이라고 그러지만 앞뒤 다 따지면 한 7분 됐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색깔에 비유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하양과 빨강색이 동시에 떠오른다. 하양은 뭐냐면 이 한강 작가의 책에는 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흰도 있고. 그렇죠. 네. 흰도 있고 이것이 이제 죽음,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빨강은 어떤 삶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피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한 곳에서 만난다. 아하.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렇군요. 네네. 또 하나는 이 문학 속에서 만나는 한강 작가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찬찬히. 네.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함, 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이런 거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수상을 발표할 때는 어떤 그 인간의 나약함, 역사적 트라우마 앞에선 인간의 나약함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현대 산문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대사문에. 네, 요번에 이 맞선 소설가는요, 종신위원회 하나 더 나갔어요. 그 나약함뿐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한 발 더 내딛는 발, 그리고 질문하는 힘을 보여주는 작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수상소감 나왔을 때보다 더욱더 깊이 있게 그렇네요. 네, 한강 작가를 소개해서 보다 더 인상 깊었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중계한 영상이 이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소감은 또 하나의 작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옥 같은 그 거장들의 그 소감들이 있죠. 자, 역대 문학상 수상자들의 소감 가운데 참 이건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무려 967명이나 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문학상만 해도 121명이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명언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알베르 까미 1957년에 상을 받은 이방인의 작가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지난 20년 세계를 돌아보니 세계 곳곳이 다 전쟁터라 할 만큼 광기의 역사였는데 그 역사 속에서 오늘을 쓰고 있다는 그런 작가의 어떤 숙명 이걸 하나의 영예로
여긴다. 내가 이 상을 받는 것은 어떤 특권자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불평과 박해 이런 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영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받겠다. 이렇게 또 밝힌 바가 있었고요. 또 1949년에는 윌리엄 포크너 미국 작가죠. 유명한 분이죠. 네, 본인이 태생한 이 미국 남부 그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이기심과 윤리심과의 충돌 이런 것들을 뭐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라든가 소리와 분노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작가였는데 이 작가는 요때가 이제 마침 세계대전이 끝난 뒤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나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세계 인류가 이 전쟁을 그냥 버텨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이겨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왜 승리할 거냐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연민하고 희생하고 인내할 줄 아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낼 것이고 그 승리를 기록해내는 게 작가다. 또 이런 또 명언을 남긴 바가 있고요. 네, 어네스트 헤밍웨이.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 해밍웨이는 1954년에 받았습니다. 노인과 바다가 아무래도 제일 수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해밍웨이는 보다 작가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쓴다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삶이다. 그런데 그 작가는 그 고독한 삶 속에서 영원성 혹은 영원성의 부재와 맞서 쌓아 나가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성직자와도 같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남겨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헤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서의 그 고독한 청새치와의 싸움 그리고 끝내 걸작을 쓰지 못하는 절망감은 자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위대한 명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한강 작가의 아시아 최초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장면, 수상 소감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네, 현지 시간 오후 4시에 스톡홀름 콘서트홀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저 양피지로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는 노벨 수상 증서를 지금 받고 메달도 받았습니다. 네 번째죠. 오른쪽에서 앞에서 보면 네 번째, 8번째 자리였고요.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Just as inevitably,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Language that connects us one another. Literature that deals in this language inevitably holds a kind of body heat.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award, which is for literature, with you, standing here in opposition to violence together. Thank you. 부드러운 목소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마디씩 이렇게 전달하는 영어가 잘 들리기도 할 뿐더러 그 자체의 울림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강 작가의 이 노벨상 문학상 수상 소감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제 엘렌 마손이 이 수상자를 소개한 거는 콘서트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강 작가가 저렇게 수상 소감을 요번에 한 4분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연회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1,300명이 시끌시끌 하다가 딱 한강 작가가 나서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서 모두가 경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네,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글을 쓴다는 것, 문학이라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맞서는 일이다.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채식주의자가 됐든 소년이 온다가 됐든 작별하지 않는다가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혹은 채식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유린되었던 그런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에 맞서는 작업을 문학이라고 표현했고요. 네. 또 하나는 방금 이제 그 영상으로 직접 보셨던
이 문학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우리를 연결한다. 우리를 잇는 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강 작가가 본인의 8살 때의 경험을 아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산수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대요. 아하. 그래서 어떤 처마 밑에 들어가 섰는데 봤더니 내 옆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고 또 이 쏟아지는 비 건너편 맞은편 건물의 처마 밑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서 있더라는 거죠. 상상이 되는 장면이죠? 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작가여서 그런가 봐요. 8살인데 이게 굉장히 경이로운 순간이었고 뭘 봤냐면 나뿐만 아니라 각자 모두의 수많은 1인칭 시점이 이 세상에는 있구나. 아, 8살 나이에 그런 생각이 네, 듭니까? 그걸 받고 아.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작가의 문학 작품을 읽든 본인이 본인의 글을 쓰든 그 경이로운 순간을 계속 되새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의 실타래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나의 다른 내면과 만난다 했는데 한강 작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책 속에서 다른 내면을 만날 때 우리는 또 그의 문학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된다,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8살 소녀가 비 오는 처마 밑에서 비를 보면서 옆을 보고 다시 건너편을 보면서 1인칭 시점을 생각한다. 노벨상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닌가 봅니다.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아까 보신 그림처럼 직접 수여를 했어요. 노벨상 증서. 이 양피지로 고급 양장된 그런 증서라고 하고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궁금하시죠? 네. 말 그대로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상, 노벨상입니다. 시상자는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입니다. 16세. 메달과 증서를 이제 수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 노벨상 증서는 매년 다른 사파가 들어갑니다. 자, 저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 받을 때 받은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사파가 매년 다른 게 들어가는데 문학상은 가죽 양피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이제 이미지도 주게 되는데 노벨상 메달은 18K 금에 순금을 더 씌워 제작이 되고 아, 그 24K 아니에요? 18K입니다. 네. 네. 노벨의 얼굴이 양각돼 있는데 2013년에 이 이중 나선 구조 바로 DNA입니다. 발견한 크릭의 이 노벨상 메달과 증서가 이제 경매로 24억 원에 낙찰됐거든요. 아, 그거 팔 수도 있나 봐요. 네, 뭐 그건 아닙니다만 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제 경매가 된 건데. 경매로 나왔는데. 근데 이 가격보다도 영광의 가격은 훨씬 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궁금하신 분들 많습니다만 이 노벨상이 가지는 그 상징적인 값어치 무한일 겁니다. 네. 자, 시상식 말고도요, 화제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성대한 연회, 만찬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쓰인 접시 10,000개 가까이나 쓰였다고요? 맞습니다. 테이블만 해도 60개인데 그 길이를 다 합해보면 360m나 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귀빈들 포함해서 1,300명을 이제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접시가 개수가요 9,240개, 또 유리 잔이 5,230개나 쓰였고,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제 샴페인이 있잖아요. 샴페인도 400병, 와인은 450병 이렇게 접대가 됐고 그 외에도 물이라든가 이제 커피도 접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연히 우리 한강 작가는 이 수상자 11분들은 이제 왕족하고 포함해서 메인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이른바 식사를 했다. 헤드 테이블이겠네요.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만찬에 또 아주 특별한 그 메인 테이블에 앉아서 한강 작가는 국왕 등의 이 주요 관계자와 만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노벨 만찬회의 디저트 서빙이 아주 화려하다고 하는데 노벨 수상자들의 연회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연회 모습이 이제 공중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학교 같지 않습니까? 중세 유럽의 고성, 실제로 저 콘서트 홀이 어마어마하죠. 저 촛대, 장식, 굉장히 화려한 가운데서
칼 구스타프 16세와 왕족이 지금 있고요. 노벨 그 위원회 중에서도 이제 종신위원들 위주로 지금 헤드 테이블에 앉았는데 안타깝게도 한강 작가의 모습이 여기서는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저 중에 지금 있습니다. 아주 지금 저 음식이요. 저렇게 어둠 속에서 서빙이 되는데 그냥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디저트 퍼레이드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찬을 담당하는 이 메뉴들, 어떤 메뉴가 나올지 이런 것도 일찌감치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전통이라 그래요. 이 시상식이 열리기 전까지는 탑시크릿 절대 메뉴가 공개되지 않고 사실은 이 1,300명 가운데 세계 언론에 이 할애된 좌석은 25석밖에 안 됐고 한국에서는 이제 연합뉴스가 갔는데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아무리 기사를 봐도 3가지 코스였다 표현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저도 궁금해서 과거에는 뭐가 나왔을까 봤더니 예를 들면 3가지가 이런 거라 그래요. 처음에 뭐 잉어를 넣은 맑은 스프를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송로버섯을 넣은 메추라기 요리를 주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이 디저트 정도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스웨덴이 사과가 유명한데 저기 이제 한강 작가 나오네요. 네네 그 사과 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후식이었다. 요 정도까지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1인당 47만 원 수준. 1인당 47만 원이고 요번에 메뉴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 지속 가능성과 창의성인데 네. 이게 이 셰프들이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일찌감치 공모를 받는다고요. 아하. 음식을 내서 그중에 뽑히면 또 만들어서 음식 시식까지 한 후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 이제 그렇게 해서 뽑힌 셰프가 제시 소마르스트롬이고 또 이제 빵이라든가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시에는 프리다 베케인데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게 두 분 다 여성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강 작가도 아시아 최초로 여성 작가로서 문학상을 그 받았고 맞선 종신위원도 네, 여성이었고 예. 또 이 요번에 음식을 만들고 디저트를 만든 분들까지 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홍종선 기자님도 여성이십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정말 성대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고 또 열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전 세계적인 또 축복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는 연체자 10만 7천 명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책 빌려가고 안 돌려준 사람들. 네, 이것도 하나의 또 이벤트가 되겠죠. 한강 모교인 연세대학교는 국문학과 학생 12명,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과 후배입니다. 스톡홀름으로 또 파견을 했고요. 한강 작가의 고향은 또 광주광역시입니다. 시민 300여 명이 생중계를 보며 축하. 물론 뭐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또 생중계를 보면서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해서 축하를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뭐 꼭 생중계 안 본 분들도 이 시상식 뉴스 들으시면서 진심으로 같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해외에서 자,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아주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 하면 셰익스피어가 있고 세계적으로 흥행한 해리포터도 있는 이 어떤 문학 소설가들의 나라인 영국에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시대별로 심지어 이 조선중계 허균의 홍길동부터 네. 김만중의 구운몽 또 이상 윤동주의 시까지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붐이 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후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나라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수, 물론 뭐 대한 외국인도 많으신데 외국에 순수 외국으로 20만 명을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K-드라마, K-팝의 영향도 있겠죠. 바로 한강 작가의 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반을 개설한 해외 초중등학교가 지난해 47개국 2,154개고요. 오, 많나요? 그다음에 지난해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수가 방금 전에 박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세트 가칭인데 더 신설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더 이런 붐이 뻗어나가길 기대하면서요. 한강 씨는 수상식에 앞서 다양한 사전 행사들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읽었던
그 삐삐 그 작가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집에도 갔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죠. 본인이 사실은 이 할리먼에서 수상 전화 받았을 때 저 사자 형제 모험 되게 좋아해요 하면서 린드그렌을 이미 언급했었어요. 사자왕 형제의 모험. 네, 사자 형제 모험. 그런데 그 생가를 유족 초청으로 또 이제 갖기도 했고 원래 수상자는 본인의 소장품을 기부하게 돼 있거든요. 작별하지 않는다 때 아주 알뜰하고 살뜰하게 썼던 찻잔을 노벨 이 박물관 측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 집이 이제 말괄량이 삐삐의 그 린드그렌 작가의 생가에도 직접 가서 네. 어렸을 때 문학적 영감을 준 사자왕 형제의 모험. 저도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 그 진짜 옛날 책이던데 그 생가도 가는 일이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노벨상 여성의 수상자가 좀 많고 또 노벨위원회도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해요. 자, 이걸 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노벨 문학상 수상 역대 수상가가 121명인데 그중에 18명 한 14.9%, 15% 조금 못 미친다. 1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뭐 이제 기념품이라고 하죠. 엽서라든가 에코백 자체를 이 18명 역대 여성 문학상 수상자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굿즈를 네, 굿즈를요. 그렇게도 만들었다고 하고 사실 이 전체 그 수상자 967명 가운데도 이 여성 수상자는 65명에 불과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시청 벽에다가 동영상 이 여성 수상자 65명의 얼굴 어떤 업적을 기리는 동영상을 재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여성에 대한 주목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세계는 아직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제 엄존하고 있고 남녀 평등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를 알리는 뜻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셰프부터 파티셰 선정까지 그러니까요. 네, 다 어떤 우리가 이 여성 문학인이든 세계 여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엔 남자들에게 교육과 어떤 경제 활동이 집중돼서 기회가 없었는데도 그런 속에서 업적을 이뤄낸 훌륭한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 기회가 확대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노벨 측에서 먼저 좀 주창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나라의 이 서점가의 열풍을 불렀고 베스트셀러 판도를 확 바꾼 뒤에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상당하죠, 지금도? 예, 매우 고무적입니다. 독서붐, 도서붐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연말 두 달만 판매로 두 달 판매 실적으로만 연간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두 달 팔아서 1년 1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 시집이 올해 판매량이 작년 대비 56%가 더 증가했었습니다. 시 참 안 읽는데. 그렇죠. 근데 한강 작가의 이 등단이 또 첫 시집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필사 관련 서적도 인기입니다. 필사라는 것은 이제 좋은 내용을 이렇게 이제 베껴서 써보는 있어요. 바로 그 필사입니다. 아이유 가사 필사 또 책 하루 한 장 나의 의력을 위한 필사 노트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등 필사 책만 200여 종이 출간되는 등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 도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영화 러블레터의 주연이었죠. 나카야마 미호가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욕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불의의 사고 때문이죠. 네. 불의의 사고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고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정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히트 쇼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지금 주연 여배우잖아요. 오겐키 데스카라는 이 유행어를 정말 네. 만들어낸
이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이 젊은 나이에. 54살이었어요. 네,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인으로 사망을 했다. 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욕조 안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좀 많다고 그래요. 일본이 한 2만 명 가까이.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는 없는데 일본의 욕조가 굉장히 깊어요. 들어가면 사실.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예. 큰 통으로 돼 있고 가족이 한꺼번에 하는 그런 욕조들이 집에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익사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도 그렇게 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올해 54세 아까운 나이로 숨진 이 나카야마 미호는 199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저도 2번 봤습니다. 바로 이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보시죠. このへんてこな手紙が私の元に届いたのは3月初めのことだった。背景藤井月様お元気ですか。私は元気です。それが山田さんちやったら手紙は届かへんねん。ほんまに藤井月っちゅうことかな。あれだ。네, 당신은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는데 정작 자신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한 10년, 11년간 혼자 살다가 저렇게 됐는데요. 영화 러브레터는 1999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화가 이제 한국에 이 영화를 개봉하자.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개봉이 됐는데 당시로서는 대단한 관객. 140만 명을 넘게 동원했어요. 예, 이게 사실 또 일본 영화다 보니까 일본 영화 국내 개봉되는 게 또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더라도 140명이면 정말 드문, 그러니까 대단한 그 당시에는 히트였다, 흥행작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화면에도 나왔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라는 이 말이 국내 코미디물 그다음에 다양한 드라마, 예능 이런 데서 아주 굉장히 자주 패러디될 정도로 명장면으로 기억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건 조금 사생활은 좀 불행했습니다. 2002년에 냉정과 열정사이라는 책 유명하죠. 이 책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걸 쓴 일본의 소설가 스지 히토나리와 결혼했다가 12년 만인 2014년에 이혼을 했고 그렇긴 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 영화에 한 2편 정도 출연할 정도로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지한파 한국과 예. 관계가 좀 많은 그런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나카야마 미오의 사망 원인 말씀하신 대로 욕조 익사 또는 이른바 히트 쇼크, 열 쇼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질환이죠? 네, 이 크게 한 3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히트 쇼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이렇게 추위 때 추위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혈압이 더 올라가면서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이제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이 와서 그러면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이 이완이 됩니다. 풀어진다. 풀어지죠. 네.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이때는 이제 쇼크가 옵니다. 저혈압 쇼크가 와요. 저혈압 쇼크. 예, 이러면서 정신을 잃게 되죠. 정신을 잃었으니까 이 물 속에서 정신을 잃으니까 물로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익사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실신에 의한 익사가 올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혼자 살았으니까. 그렇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잠이 들 수가 있어요. 물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목욕하다 잠듭니다. 예,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욕조는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서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빠지질 욕조가 않죠,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욕조들은 되게 통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영화에 많이 나와요. 꼬로록.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대고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또는 음주를 했다든지 또는 너무 피로했다든지 잠을 잘 못 잤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잠이 들어서 또 익사를 하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분의 사인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가서 온천욕을 즐기시다가 히트쇼크로 사망한 사례가 꽤 있었어요. 예,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더군다나 참 가족끼리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모시고 일본 홋카이도에 여행을 가서 참 기분 좋게 이제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목욕탕에 가서 온천욕을 하시다가 이제 히트쇼크가 와서 이제 이렇게 심정지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했을 텐데 그거를 또 아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이런 사고 이건 사실 뭐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거의 절반 46%가 대부분 욕실에서 발생을 하고 또 상당수가 골절로 이어져서 굉장히 좀 이후에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고관절. 예. 조심해야 합니다. 고관절 특히 골절 되신 분들은 저도 저 지인들의 그런 말 안 하셨는데 대부분 좀 안 좋게 되신 결과가 많아서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연간 19,000여 건 집안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요. 욕실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노인이 90살까지 15년 동안 더 사는 동안 적어도 5번은 욕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다라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욕실이 사실 좀 편안하라고 가는 데인데 씻으려고 가는 데인데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처럼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 들으면 섬뜩하죠. 90살까지 살면 5번은 집에서 죽을 고비를 맞는다. 어우, 끔찍하네요. 그렇다면 히트쇼크 같은 이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를 이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춥거나 너무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을 좀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실 때에도 너무 추운 상태에 들어가신다든지 하는 걸 좀 피하시고 네. 적당하게 좀 몸을 좀 데운 다음에 들어가시는 그런 방향을 좀 찾을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원하다 하면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시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에 들어가실 때는 좀 이 손발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형식을 취해서 내 몸이 그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누군가 반드시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군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걸 금방 캐치할 수가 있는데 혼자 가 계시는 경우에는 그런 행태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온탕에 가만히 앉으셔서 돌아가신 경우가 제가 이제 목격한 경우가 있어요. 열탕도 아닌데. 예. 근데 아무도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할아버지 그냥 앉아 계신다. 네네. 네. 그다음에 사우나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랑 좀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60세 이상의 노인이시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60세 분들. 이상 노인 아니죠. 좀 죄송하긴 한데 70세 이상.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같이 목욕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목욕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들어가서 막 땀낼 때까지 있는 분들 있어요. 사우나에서 30분, 40분씩 계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예, 네. 적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로 짧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땀내는 게 무슨 건강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못된 겁니다. 히트쇼크 증상은 어떤 거고 만약 환자를 발견하시면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야죠? 네, 히트쇼크 상태라면 이제 뭐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도 혹시 의식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되고 의식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니까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식이 돌아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체온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한여름에 우리가 겪는 열사병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때는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시원한 곳으로 모시고 근데 빨리 가면 안 된다면서요. 천천히. 너무 빨리 가면 이제 우리 몸에서 왜 살갗에 뭐 생기잖아요. 네. 온도를 낮추는 걸 막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시원한 곳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찬물을 또는 시원한 물을 좀 드시게 해서 심부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의식이 없을 때는 바로. 무조건 119를 바로 부르셔야 됩니다. CPR은 하면 안 되나요? 뭐 CPR을 하셔도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에 의한 거기 때문에 CPR을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괜히 거기서 뭐 영화 흉내 내지 말고 바로 119입니다. 불러라. 네. 자, 겨울에 운동하실 때 땀복 입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또 운동에서 땀내서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히트 쇼크를 부를 수 있다고요? 당연하죠. 이 땀복이라는 것은 체온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막아두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우리 몸속의 신부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하시면 신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바로 이게 열사병, 일사병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운동하신다고 했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겠습니까? 휴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복 좀 필요하실 때 잠깐만 하시면 좋겠고 운동하실 때는 땀을 잘 흡수하는 옷 거기다가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중간중간 수분 섭취하셔야 되겠죠. 네. 겨울에는요, 너무 뜨거워도 탈, 너무 차갑게 하셔도 탈입니다. 이른바 한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저체온증, 동창, 동상,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네. 사실 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겨울에 생기는 주요 질환 두 가지가 하나는 저체온증이고 하나는 동상인데 저체온증이 한 80% 됩니다. 아, 그게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게 신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로 내려가면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다 일을 못해요.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단백질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효소도 있지, 그렇네요. 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도 있지, 다 있는데 술 많이 먹으면 못 느끼죠? 예, 못 느끼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금방 쓰러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동상이라는 것은 저체온에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되면서 피부에 감각 이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도 오고 이상한 느낌도 올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면 동창이라고 그래서 조직이 괴사합니다. 이게 추워서 터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네. 터지고 조직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괴사. 네. 그래서 어휴. 이때까지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치료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밖에 노출되는 거,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는 거 이거 참으셔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술 드시면 몸에 이 추위가 안 느껴져 가지고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겨울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난방비 아끼겠다고 추위를 그저 참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아주 높인다.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이게 서울대 의대하고 연대대 등 4개 의대 공동 연구팀의 조사 결과인데요. 난방 연료로 많이 쓰는 게 천연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비용이 오를 때, 즉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갈 때 이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1.71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파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좀 난방비를 줄인다고 좀 덜 떼는 거죠, 불을. 그러다가 이제 저체온증 때문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2022년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 당시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이 파이프관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랬죠. 그 가스관. 그때 이제 이 유럽에서 난방비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해 겨울에 난방비가 10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6만 8천 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그 저체온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추울 때 제대로 난방을 못하면 환자가 늘어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이래저래 추위 조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맹추위, 강추위에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한 쇼크를 방지한다고 또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박사님? 네, 집안에만 계시면 또 이 문제가 또 많죠.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나가시는 게 좋은데 우선 실내 온도를 좀 잘 맞추셔야죠. 그래서 실내 온도를 적어도 18도 이상으로는 좀 하시면 좋겠고 18도는 야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으실 그래도 한 텐데 20도는 돼야지 않을까요? 옷을 입으시면 사실 18도에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복을 껴입어라. 그렇죠. 속옷을 좀 입거나 아니면 내복이나 겹겹이 입는 옷을 이용해서 좀 온도를 높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적당한 좀 운동, 몸을 좀 움직이는 실내 운동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수분 섭취를 자주자주 해주시면 이 몸이 자꾸 깨어나니까 이런 상황을 좀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밖에 문을 너무 환기를 자주 시키시면 집안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적당한 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